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고 있는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 이제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아동 어린이의 문제는 현장에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되는 아이도 있고 잘 안 되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모두 다 거의 10개월 정도를 마스크를 쓰고 유치원을 옵니다. 물론 휴업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아이는 여느 때처럼 똑같은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변화 없이.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아이는 표정에서부터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이상한 표정을 짓고 빨리 이걸 말은 안 해도 어머니가 쓰라니까 쓰는 거고 선생님이 쓰라니까 쓰는 거고 이게 우리가 어른으로 말하자면은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걸 보입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 말은 못하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조례가 아니라 토론회 이걸 보면서 아까 방금 전 2시에 우리 의원님 한 분이 학교 기록물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안을 해서 그걸 이제 토론회를 가져서 그 자리에 참석해 봤는데 너무 와닿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놀이공간, 놀이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봉양순 의원님 그리고 권수정 의원님이 이렇게 주최하는 이런 아주 와닿는 지금 때맞이 필요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저는 감명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토론회는 늘 앞에 계신 토론자들의 노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사례 발표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더더욱 감사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가끔 아동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선생님이 너무 과혹하게 아이들을 다루다가 귀를 잡고 이렇게 윽박하고 이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가 다 천차만별로서 어떤 특정적 현상을 이 일정 공간에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떤 형태로든 간에 거리를 제공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유도적 교육이 필요할 것인데 또 유도적 보육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거리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감정적으로 너무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 천성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격적인 이런 결함이 없는 분이 그런 일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계속 말이나 행동으로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해서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아동 놀이권 보장. 이 놀이를 어떻게 잘 유도해서 거기에는 공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놀이를 할 수 있는 기구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깔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다. 정말 귀한 토론회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그 발전적 방향의 모델을 제시하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토론회라고 감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계획을 해주신 토론자들 또 우리 주최자 모두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서울시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이 살맛 나는 사회, 다양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그 사안들이 하나로 집약되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과 길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이는 호흡과 같다라고 저기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놀이는 정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전반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주어져야 하고 무엇인가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다시금 아주 자연스러운 권리로서 가져오는 그런 서울시의 첫 발걸음을 떼는 자리로서 오늘을 정말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사례 발표와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의 순서가 약간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도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와 토론자 및 좌장께서 먼저 앞에 나오셔서 좀 앉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왜 놀이와 쉼이 필요한지를 설명함에 앞서 쉼을 가지기 이전의 저를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수행평가를 끝내고 나면 이후 약간의 여유를 느낄 틈도 없이 다음 수행평가 준비가 시작되었고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를 하루에 여러 개씩 보는 날도 잦았습니다.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친구들 또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보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경우 또한 흔할 정도로요. 내신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는 게임으로 풀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에게 주어지던 짧은 여유 시간들은 거의 게임을 위해 소모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쓰이는 시간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고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엔 자존감까지 떨어져 버린 저는 심각하게 진로를 포기하는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꽃다운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1년 동안 학교를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재출발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간 일주일에 2일은 같은 또래 친구들과 모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나머지 5일은 자유롭게 보내는 쉼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더 많은 여유 시간이 주어진 만큼 평소에 걱정만 하던 진로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1년의 쉼이 시작되고 나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거의 모든 시간을 그저 평범한 입시 교육만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나니 막상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제대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게임을 해오던 버릇 때문에 또다시 대부분의 여유 시간은 게임을 하는 데 투자하기 시작했고 머릿속에는 진로에 대한 걱정만 가득한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쉼을 가지면서 물론 새로 많은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오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들도 생겼으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시작했던 진로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진행이 더뎠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방학이 끝나가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던 작년 가을 무렵 그때부터 저에게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
시간 관리에 대한 개념조차도 희미했던 저는 이제 주어진 시간을 나누고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게임에 몰입해 수시로 낮과 밤이 바뀌는 저 자신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야 그때 제가 보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실컷 쉬고 놀던 시간 끄트머리에 저는 다시 진로를 찾게 되었고 현재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하여 학교에서 디자인 수업을 들으며 오후 4시 반에 끝나는 학교에 매일 스스로 8시까지 남아 저만의 작품을 준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가치는 능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에 항상 소극적이고 망설이는 제 또래 친구들을 학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봐왔고 지금도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지 않은 일은 회피하려 하고 틈만 나면 딴짓을 하거나 놀 생각을 하죠. 무언가를 스스로 시도할 틈도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짜여진 입시 위주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일상에는 능동성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아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분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도 운이 좋았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경쟁과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진로를 생각하기는커녕 지친 몸을 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일상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었다면 지금쯤 진로를 포기한 상태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간도 부족하지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환경 요건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구들과 모여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은 PC방과 노래방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성적순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입시제도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여유 시간이 생겨도 편히 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희망하던 진로와 그리고 그나마 하던 공부까지 손에 놓아버린 친구 또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공부는 공부대로 뒤처지고 꿈도 점점 잃어가며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져 더욱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쉼과 여가의 놀이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과 성적 줄 세우기로 경쟁을 유도하며 단순히 시험 점수만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청소년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놀 시간에도 공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청소년들의 쉼에 큰 걸림돌입니다. 제대로 보장해 주십시오. 쉼을 얻고 여가를 즐기며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친구들을 돌려주십시오. 자신의 존재 의의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쉼과 휴식, 놀이는 모든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확 와닿는 것, 제대로 보장해 주십시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해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화중학교 3학년 학생이십니다. 김은하수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놀이는 왜 필수적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이유가 있나? 그냥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놀이가 밥이다라는 책입니다. 저희 집 책장에 꽂혀있는 이 책은 읽어본 적은 없지만 제목을 보면 놀이라는 것이 밥처럼 누구에게나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밥은 어린이들만 먹나요? 청소년을 비롯해 모두가 먹어야 하는 것이 밥입니다. 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한창 자랄 나이니까 밥과 같은 놀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에게 놀이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어른들은 왜 놀이를 하시나요? 놀이를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 인간관계 만들기, 휴식이듯이 청소년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받는 학업 스트레스, 집에서 받는 학업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놀이를 합니다. 웃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며 놀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물론 학교에서 체육 시간도 신체 활동을 하지만 체육은 평가를 위한, 평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놀이는 다릅니다. 놀이는 누가 평가를 하지도 않고 오직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놀이를 하다 보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늘 만났던 친구들의 다른 성격이 나옵니다. 소극적이고 조용하던 친구도 놀이를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승부욕이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저처럼 평소에는 시끄러웠던 아이가 놀이를 하면 더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 어울리지 못했던 친구들도 놀이를 함께 하다 보면 저절로 친해지기도 하고 제가 몰랐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길러지고 놀이의 규칙을 이해하거나 놀이에 이기기 위해 전략을 세우다 보면 창의력도 좋아지고 리더십도 길러집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바라는 바른 성장에 좋은 예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놀이도 졸업을 강요당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성적에 신경을 써야 하니 놀이보다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의 모든 놀이는 불법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놀이가 불법행위가 되어 멈춰버리는 것은 경력 단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여서 이 시기에는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지식도 더 깊고 넓어지고 몸도 많이 자라는 것처럼 놀이를 통해 얻게 되는 창의력, 사고력이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물론 놀이를 안 한다고 해서 사회성이 없어진다거나 창의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놀이가 청소년 때까지 지속된 채로 성인으로 자라게 된다면 더욱더 풍부한 창의력과 사회성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열심히 놀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놀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청소년들은 여러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쌓아두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앓는 청소년이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삶 등을 잃고 평상시엔 모두 당연했던 것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당연했던 놀이마저 잃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평상시 청소년들이 자리의 반을 차지하던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었고 노래방 또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농구와 축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놀이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단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던 것이 정지되면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는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학업 성적이 저하될 것이다, 성적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라는 등의 뉴스 또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은 청소년의 무기력함, 우울함, 즉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평소 깨발랄하다의 대명사인 저 역시도 한동안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놀이라는 활동이 빠진다는 것은 어쩌면 마치 청소년에게 숨쉴 구멍을 뺏는 것이 아닐까요? 청소년기에도 놀이는 어린이 때와 다름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놀이는 어린이들의 놀이와 사뭇 다릅니다. 무조건 나가서 뛰어노는 것만이 놀이가 아니라 PC방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열창하는 것, 그것들도 저희에겐 놀이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저희의 이런 놀이들을 놀이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래방이나 PC방에 다녀오면 부모님께서는 또 놀다 오냐 하시면서도 그 시설들을 유흥, 불건전한 장소로 생각하십니다. 저희가 PC방에 가거나 노래방에 갈 때 유흥시설 다녀올게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놀이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유흥시설이라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일까요? 어른들의 시선입니다. 우선 청소년에게 놀이는 더 이상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의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와 같은 청소년인 제 친구에게도 저희에게 놀이가 중요하고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년이니까 어른이 되면 일을 하느라 바빠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청소년인 지금 많이 놀아야지. 저는 친구의 대답에 동의합니다. 어른이 아닌 청소년인 저희가 조금만 모여서 돌아다니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어른들은 걱정 어린 시선을 보이시면서 쟤는 공부도 하지 않고 저러고 노는 거야? 저래서 대학 가겠냐? 라고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십니다. 놀이가 청소년에게는 불법 행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처음 그네를 탔을 때 느꼈던 배꼽이 간질간질한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즐거움과 설렘을 지금도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느낍니다. 저는 이런 느낌을 잃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얘기 많이 하시는 4차 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놀면 누구나 바라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만 키우지 마시고 청소년도 좀 같이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어린아이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 것 같고요. 잘 놀아야지만 잘 일할 수 있고 잘 놀아야지만 잘 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예, 김은하수 학생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세 번째 사례 발표 듣겠습니다. 서울 문창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시고요. 이희령 학생 사례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창초등학교 6학년 이의령입니다. 친구들을 대신하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놀이공간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은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명이 모이면 우선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며 놀기도 합니다. 다른 손님이 없고 넓은 편의점에서는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떠들면 시끄럽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눈치도 많이 보입니다. 테이블과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려면 자주 음식을 주문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지도 못합니다. 학교 근처에는 놀이터가 없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를 찾아가서 놀곤 합니다. 거리는 멀지만 다른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놀이터는 우리들의 아지트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추위를 피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서 놉니다. 친구들과 수다도 떨 수 있고 춥지도 않고 눈치 볼 사람도 없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공기도 좋지 않고 어둡기도 하지만 그래도 추운 밖에 있는 것보단 좋습니다. 문제는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 불빛을 켜야 하고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하스파스 써야 할 때도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저희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바깥보다는 따뜻해서 주차장에서 놀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놀이터에서는 주로 미끄럼틀에서 놉니다. 하지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미끄럼틀에서는 항상 밀치기가 일어납니다. 춥지만 밀치는 것도 재미있고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어떤 공간을 갖고 싶냐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처럼 각방이 있고 와이파이도 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보드게임도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공간과 준비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침대나 소파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과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부엌도 있어서 자취방 같은 느낌이 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시면 자유롭게 놀 수 없으니 카운터에 CCTV를 놓고 선생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위험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규칙을 정해서 지켜지지 않을 때는 경고 후 출입 금지시키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용 칠판에 모든 문제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친구들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슬펐습니다. 현실은 상상한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놀이터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고 얼마나 필요한 공간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놀이터는 친구들과 마음껏 수다를 떨고 그대를 타며 놀이터에서 술래잡기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나이 때 놀이터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쉴 수 있게 해주고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는 놀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의 장소입니다. 저는 작년 5학년 때 놀이터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게 해준 놀이터 덕분에 행복한 추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놀이터란 소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중한 놀이터가 학교와 집 근처에 있지 않고 꽤 멀리 있어서 걸어가는데 힘들어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듭니다. 놀이터는 대부분 아파트 근처에 있습니다. 학교 근처로 바뀌면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마을 놀이터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놀이터에 그네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쉬도록 테이블과 의자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트램펄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램펄린은 안전하게 바닥에 잘 설치되어 있고 다치지 않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방방이가 설치된 놀이터도 있습니다. 틱톡이라는 SNS에서 어떤 분이 그 위에서 뛰면서 노는 영상을 봤습니다. 너무 부럽고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 놀이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도 그런 재미있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기구보다는 스릴 넘치는 기구였으면 좋겠고 정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술래잡기나 경찰과 도둑 등 달리면서 노는 놀이들을 합니다. 힘들면 가서 쉬고 친구들을 만나 회의할 때도 정자에서 할 수 있고 할아버지들도 장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정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장기를 두는 장소가 있어 많이 모여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모여 보드게임하는 공간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마다 보안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초등학생들을 보살펴 주는 것처럼 놀이터의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지킴이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네 있는 주변이나 놀이터 계단 있는 주변에 가끔 껌과 침 자국이 있습니다. 보면서 불쾌하기도 하고 이해를 해주려고도 합니다. 그런 자국들은 바닥에서 없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레기가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모두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도록 놀이터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도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저녁에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곳으로 써도 좋습니다. 놀이동산, 카페, 노래방, 영화관, 롤러장, 방방, 보드게임 카페 등 비용이 드는 곳에서 항상 놀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놀 수 있는 우리들의 놀이공간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추억의 장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놀이공간들이 어른의 시선에서 준비되고 운영되고 있었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운영에 있어서 사회자의 기본인데요. 이제 저희가 시간을 보니까 4시 42분입니다. 저희가 15분까지 그 발제자 주제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발제자 분을 모실 건데요. 양신원 선생님 그리고 이수정 대표님 모실 거예요. 이분들께는 짧게는 10분에서 15분 그 사이에 주제 발표를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모실 거고 여기 조금 정리한 다음에 첫 번째 순서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선임연구원 양신영 연구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놀이는 우리들의 것이다. 놀이를 멈추는 것은 경력 단절이다. 놀이를 뺏기는 것은 숨쉴 구멍을 뺏는 것이다. 앞서 들은 아동들의 발표는 이제껏 그 어떤 발표보다도 현실적이고 소중하며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앞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발언들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동의 놀이권 보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왜 굳이 꼭 법 제정으로서 실현해야 하는지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22년은 아동의 놀이권을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개인, 가족, 지역사회적 차원과 같은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가 제한되면서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차원에서는 신체적인 건강,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적 차원에서는 놀이 공간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면서 아동의 놀이권이 더 많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면을 통해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에 있는 아동의 놀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20년 4월에 코로나19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우려하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발달권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학습,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모든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에 대한민국의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경쟁적 교육 시스템을 완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심사를 맡은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는 최종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라고 꼬집으면서 과도한 학습 시간으로 여가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5월에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문서에 포함된 놀이정책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아동들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과연 놀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무이행자로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2024년 12월에 예정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사회의 아동의 놀 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동은 학업 선취에 대한 부담, 시간 부족, 놀이공간 부족의 문제로 놀이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시간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는 학원, 과외와 같은 학습 관련 시간 부족이 전체 응답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학습 및 놀이 시간 분석 결과를 보면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습 시간은 길어지고 놀이 시간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초중고 단계에서 이루어졌죠, 사교육이. 그런데 이 영유아 단계에서 이 단계로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세아의 35%, 5세아의 80% 이상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영어 조기 교육의 열풍을 따라서 영어 교육 시작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유은혜 의원실과 함께 서울 경기 지역 학부모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어 교육 시작 시기를 조사했더니 만 3세에 영어 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고2한테 물어봤을 때는 3.2%에 불과했지만 현재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니까 30%에 가까이 10년 사이에 9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기 영어 교육 시장의 핵심 상품인 영어 유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용과 교습 시간과 학습 부담 측면에서도 과도한데 월 평균 총 학원비가 약 106만 5천 원으로 연 단위로 환산하면 4년제 연평균 대학 등록금 674만 원에 약 2배나 되며 심지어 월 224만 3천 원이라는 최고액을 내는 학원도 있는데 무려 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 시간은 어떤지 아십니까? 4시간 54분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 시간보다 길고 중학교 수업 시간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유아가요. 교습 시간이 가장 긴 학원은 무려 10시간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 중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폴리오 학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7세 교재는 1년에 총 37권을 배우고요. 4,000페이지가 넘는 학습량이고 서울대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님과 함께 렉사일 지수, 즉 읽기 난이도 지수를 측정해 보았는데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달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소아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여쭤보았습니다. 이러한 조기 인지 교육은 아동의 학습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사이에 반일제 유아 대상 영화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2009년에는 서울에 66곳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 작년에는 288곳으로 10년 동안 4.4배가 증가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증가와 이로 인한 놀이시간 부족 실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놀이공간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공간은 놀이의 필수 요소이며 공간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놀이권의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대도시 아동은 자연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3%의 아동이 주로 집에서 놀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놀이터, 공원, 학교, 유료 놀이시설 순이었습니다. 대도시에서 연간 이용률이 가장 높은 놀이시설은 사설 키즈카페였습니다. 유료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 비율이 89.1%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자주 이용하는 곳은 아파트 단지 내 혹은 주택 주변의 놀이터랑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터와 같이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이용 횟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이들 놀이터의 만족도는 다른 놀이시설에 비해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실외 놀이 공간이 충분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5점 척도 평균에 2.43점으로 보톡에 못 미치는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아파트 같은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이고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수치로 빨간 표시되어 있는데요. 도시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10여 %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내에 있는 대부분의 놀이터는 지역사회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자물쇠나 카드키로 잠그기도 하고요. 주변에 빌라 사는 친구들이 못 오게 막기도 합니다. 일반 주택, 다세대 주택에 사는 아동들은 놀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2016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개설되고 현재까지도 전국의 10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 중인 아동, 그리고 교정시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다양한 환경에 있는 이 휴식 환경들이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현행 어린이 놀이시설법은 놀이기구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작 놀이터 주변 상황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성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 최근에 발생했고요. 아파트 놀이터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건 발생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여름에 수영장에 풀장을 설치하는데 놀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근데 그 주차장으로도 승용차가 돌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계획에 물리는 사고들도 일어나고요. 흡연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폭언으로 인한 피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일상적인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사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놀이 관련 법 규정의 한계에 대한 주제는 이수정 대표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저는 놀이 관련 정책 사업 2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놀이 관련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작년 5월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다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호, 인권,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을 10대 핵심 과제로 구체화하고 그중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해서는 9번, 10번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최근이 2020년 8월에 발표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까지 1차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20년부터 24년까지 2차 계획이 실시되는데요. 그 1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아동 관련 부처와 영역에 국한되어서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아동정책을 범부처, 국가정책 차원에서 체계화시키고 확대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아동정책의 전체적인 상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화, 종합화하는 역할을 하는 법령이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정책 전반에 아동중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놀이를 확대하고 균형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아동에게 친숙한 놀이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지역과 연령을 감안한 맞춤형 놀이 여가를 지원하고, 셋째, 지나친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고 이어서 놀이하는 사람들 이수정 대표께서 아동의 놀이권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동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놀이하는 사람들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동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에 대한 소개를 아까 앞부분에서 잠깐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놀이권이 경쟁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우리 교육 현실에서 그 존재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이고요. 지난 2월에 그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고요. 3월경에 단체들이 모여서 첫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초록우선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그리고 놀이하는 사람들, 중랑행복교육, 어린이 어깨동무, 그리고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 참여했고요. 사실 원래 다른 단체들도 조금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내부적인 사정이나 그 앞에 있는 사업들 때문에 좀 같이 못한, 안타깝지만 같이 못한 단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그 조례 초안을 4월 22일 날 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게 전날 하루에 다 된 게 아니고 다른 시도의 조례들도 저희가 좀 충분히 좀 참고를 했고, 조례 안에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는데 걸린 시간들이 좀 꽤 있어요. 저게 이제 말로 저렇게 표현돼 있어서 어느 날 하루에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놀이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흔히 우리 사회에서 놀 권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왜 놀이권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진행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수정, 여기 오신 오늘 사회를 보시는 권수정 의원님하고 봉양순 의원님하고 그리고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님하고 면담을 거쳐서 저희 조례안을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더 이제 베이비 뉴스에서 그 앞서 봄에 했던 기획기사의 어떤 내용이나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좋다고 한 번 더 하자고 하셔가지고 기획기사를 또 한 번 더 같이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서 사실 아동의 놀이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금기어에 해당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 한 9월 초에 그 입법 그 예고가 됐어요. 놀이권에 관한 조례가.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저희가 사실 조금 굉장히 좀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학생이라면 공부가 제일 우선이다라는 어떤 되게 낡은 말인 것 같지만 굳건한 논리. 또 놀이는 아주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넘어가면 이제 공부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놀이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에 눌려서 만 18세 이하 아동의 놀이권이라는 놀이권이 여전히 기본권으로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냥 우리가 놀이 그래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 잘 놀아야 잘 크지라는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또는 뭐 이렇게 부모 등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육교육 시설의 종사자들이 놀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아동의 놀이권은 구현될 수도 있고 혹은 인식조차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것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 마찬가지 서울시도 그 의무 이행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또한 그 의무 이행자임을 명확히 하고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놀이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조례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들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또한 이 놀이권 조례가 왜 또 필요할까? 사실 아동 친화 뭐 도시 조성에 관한 뭐 조례도 있고 여러 조례들이 다른 시도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어디선가는 놀권리, 아동 친화 도시, 뭐 학생 인권 조례 등 아동과 관련된 논의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특히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의 자치구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들에서도 앞다투어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다면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죠. 이럴 때 늘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어디가 1호다, 어디가 2호다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지도를 그려서 깃발을 꽂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 채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은 서울시도 그 공식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을 담기보다는 인증이라는 형식 그리고 얼마나 더 빨리 인증을 받느냐, 얼마나 많은 도시가 많은 자치구가 받느냐라는 속도에 치중하는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의 놀이권에 대한 논의를 어떤 형식에 맞추기보다 아동의 일상에 실제로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가 그 출발선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간 서울시도 놀이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리고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2016년 정도부터 여러 사업들을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놀권리와 관련한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이 놀이권을 어떤 식으로 좀 실현할 것인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전된 고민을 나누고자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하는 부서는 아니어서라는 난감한 표정과 대답이었습니다. 정착 박람회 같은 제안의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놀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안을 하고 관련한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제안들을 해도 이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기보다 분절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사실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월이면 의뢰이 가정의 달, 어린이날이 있어서 놀이 행사를 하고 공원에서 화려한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그 이상의 것을 좀 보기 어려웠던 것은 결국 놀이권에 대한 이제 기본권으로서의 놀이권에 대한 이해 부족, 아동의 놀이가 여가를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는 인식에는 사실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놀이권 조례 제정의 과정이 위원회 하나 만들고 행사 몇 개 만들고 공간 몇 개 새로 만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의 놀이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들을 생산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주요 핵심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앞부분에 사실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들이 이랑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고요. 구체적인 그 문구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놀이권 이렇게 얘기하고 놀권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공간을 아이들에게 만들어 줄 것인가. 우리가 앞서서 문창초등학교 그 이의령 친구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 말하지 못했던 거. 너무 추상적이어서 말하기 어려웠던 게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의 확보라고 하면 일단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 그런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주고 어떤 거를 눈에 보이는 행사를 해주고 이런 것들로 사실은 놀권리와 관련한 어떤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 50 어른들에게 이제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제를 들여다보면 그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동의 학습 시간, 공교육, 사교육을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가능할까? 어른들의 주 52시간 노동제도 사실은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아동의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아이들이 어떤 학원을 다니고 얼마만큼 공부를 시키고는 부모의 어떤 일종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면 아동을 처벌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저희 민법에서의 어떤 조항을 좀 고치고자 하는 시도들을 했을 때 부모들이 반발했던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걸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놀이 시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학습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학습 시간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1학년, 2학년 아이들 숙제 시간은 뭐 20분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30분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사교육을 할 때 몇 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아라도 규정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시간이,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놀이를 할 시간의 확보와 놀이 시간의 확보와 이게 사실 되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놀이 시간의 확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롭게 내가 무언가 그게 어떤 게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의 확보가 아니라 놀이 프로그램의 시간의 확보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제가 예로 이제 가져온 게 서울시 교육청하고 자치구의 협력 사업 중에 하나인 서울형 교육혁신지구거든요. 이 사업들을 보면 주로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실제로 사실이지만 자치활동보다는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아직까지 그렇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게으르게 보낼 수 있는 방과 후 시간을, 자기 여유 시간을 게으르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야만 시간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마 시장의 책무하고 시민의 책무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장의 책무는 이거는 조례는 어쨌든 뭐 시장의 책무는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책무는 뭔가 이건 좀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아동을 만나는,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성인들이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라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그 시민들의 아동 놀이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정책들, 사업들을 벌여나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공간에만 계속 집중할 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의 시간을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조사, 연구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고, 이 원인은 뭔가 실태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는 놀이 공간. 네,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주택가하고 아파트하고 놀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앞에서 뭐 놀이터보다는 놀이터는 좀 멀고 주차장이 굉장히 따뜻하고 괜찮다, 방해 안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기억이, 저희 아이들도 주차장에서 막 놀아서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굉장히 막 이렇게 안 된다,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이들도 여전히 그 놀이터에서 한 1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 가슴 아팠고요. 어쨌든 물리적인 학대가 일단은 좀 가장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5, 6학년만 돼도 동네 놀이터에 가면 눈치 보여요. 네. 어른들이 아기들 데리고 온 엄마들이 좀 싫은 티를, 너네는 학원 안 가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를 위한 좀 놀이터도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또 놀이시설 안전법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행안부에서 하는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미끄럼틀은 몇 미터 이하, 뭐 그네는 땅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게 초등 저학년 또는 유아 정도의 수준에서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초등 중학년 이상만 넘어가도 사실은 3, 4학년 이상만 넘어가도 거기는 아기들이 가는 곳 이렇게 아이들조차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놀이 공간이 얼마나 각 그 대상별로 우리가 좀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똑같은 것 많기는 개수는 예전보다 늘어났지만 다 똑같은 놀이터에 똑같은 놀이기구를 갖다가 설치해 놓은 것 이상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놀이 공간의 질적 개선,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겠죠.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장애 유무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아동들이 놀이권에 있어서 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 아동의 참여, 이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욕구, 아동의 욕구 그리고 아동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반영한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시도들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동 참여 워크숍 이렇게 해서 놀이터를 만들거나 놀이 공간을 만들거나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쪽은 어른들이 보기에 이거 뭐야 아무것도 너무 없지 않나? 네, 다 됐군요. 네. 그래서 너무 없지 않나 이런 반응이고 아이들은 너무 좋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뭔가 화려하고 좀 더 꾸며져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동과 역시 어른들의 눈높이는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그 이후에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놀이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 모래놀이터가 없어진 이유 놀이터에서 모래놀이터가 없어진 이유 뭔지는 아세요? 혹시? 민원이죠. 민원. 모래가 날아온다. 고양이가 거기서 똥을 싼다. 위험하다. 없애줘라. 라는 민원으로부터 모래놀이터가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그 놀이터에서 사라진 것 중에 아쉬워하는 것이 모래놀이터하고 그네입니다. 그네도 손끼임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근데 조합놀이대는 워낙 낮춰놓고 밑에다가 우레탄을 깔았기 때문에 별로 덜 다치는 거고, 그러니까 그네도 많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네를 타고 애들이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위험한 것, 조금만 사고가 나면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것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역 사회에 있는 어떤 성인들이 아동의 놀이권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아까 그 양신영 연구원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그런 어린이 공원에서조차 쫓겨나는 현실, 어린이 공원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아이들이 옆에서 공 차고 논다고 아이들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사고들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놀권리와 관련한 지속적인 어떤 정책의 생산과 사업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구나 서울시에서의 어떤 그냥 부서 담당 직원 그분들도 물론 놀이권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로 좋겠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지속적인 지역의 활동가들을 기반으로 하는 놀이 활동가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사업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해왔던 것들이 누적되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한 고민도 저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놀이권에 대한 보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금 진행해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성인의 지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원회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 민간학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 넣었지만 이 내용이 다 반영될지는 사실 조례 안에 완전히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각한 것들을 조금 정리해봤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좀 보시면 좋겠고 제 발언은 좀 마무리할게요. 아까 우리 양신영 연구원님도 코로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습 교차 얘기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동들 스스로 코로나 블루를 이야기할 정도면 우리가 학교를 문을 닫고 도서관을 문을 닫고 놀이터를 문을 닫아서 어떤 감염병에 대한 방역은 가능할지 몰라도 심리적인 방역, 심리적 방역에 대한 어떤 길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과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놀이권에 대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은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간은 맞춰주셨습니다. 이게 6시에 온라인 토론회가 이런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약속드린 시간 내에 정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되고 지금까지 운동해 왔던 것들을 받아서 또 서울시에서도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그 공론의 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경과 속에서 만들어져 왔는지 간단하게 저희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안에 계시는 활동가이시기도 하고 공무원 책임자이시기도 한 분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지금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윤경 민주주의 공론 기획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민주주의 서울 시민 제안 플랫폼인데요.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만드는 일상의 공론장입니다. 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서 아동의 놀거리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아이들의 놀거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었습니다. 이 토론은 2020년 5월 27일 날 김정현 어린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제안으로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7월에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하는 의제 선정단을 통해서 토론의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 8월 13일부터 한 달간 열린 온라인 토론에서 361명이 참여 총 369개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아동놀이권 조례제정 시민연대에서 발제하신 내용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같이 녹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놀거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또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습만이 아니라 이런 놀이가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놀이 시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학교 같은 이런 공교육 시간에 놀이가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나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들 또한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가 좀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무엇보다 아무리 놀거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현재 이 입시 이주와 경쟁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뭔가 놀거리가 자유롭게 나의 자연스러운 권리처럼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가 총 3가지의 시사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놀이라는 것은 우리 아동의 성장함에 있어서 교과 과정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놀거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기대를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놀이 시간 확보라든지 또 놀이 방식을 보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 끝으로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 또 이런 부모님의 생각이 함께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과 또 지자체,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저희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올라온 이런 시민들의 생각과 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말씀들, 또 앞으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서 나올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또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놀거리 정책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민주주의 담당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님께 이제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모든 토론자분과 발제자분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잠깐 자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 대단해요. 야무지고.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례발표할 때 놀이가 밥이다. 놀이는 평가가 없다라는 이 말에 참 감동이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물론 이제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었지만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고, 또 우리 그 조대원 친구가 쉼을 얻고 시간과 공간은 공간을 돌려주고 친구들을 돌려달라는 이런 얘기 속에서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의령 친구가 놀이터가 행복이다. 재미있는 동네,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얘기에서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사례 발표와 발제가 있었고요.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이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 노하나 팀장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그 기존에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짚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저희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도전과 과제에 대한 부분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놀이도 졸업을 강요당합니다. 이 멘트가 참으로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안에 우리나라의 놀이 현실을 아이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또 어른들이 얼마만큼 포용적이지 못하게 지금 놀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동 놀이의 실상을 본격적으로 논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가짜 놀이와 진짜 놀이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 같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올해 출범하면서 이제 놀이에 대한 업무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하고 함께 협력하는 자리의 장을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서 확인한 놀이의 현황과 그리고 제한, 당사자인 아동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놀이권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의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미 여러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도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 그리고 이동의 제한, 지역 사회 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놀이권이 더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 기반의 마을 단위의 놀이 문화가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9년 우리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가지 핵심 과제 중에 2가지를 놀이권으로 지금 제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지역 단위로 놀이를 확산시키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 주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놀이 원칙을 좀 준수해서 나가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금 놀이혁신위원회라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로서 역할을 하는 놀이혁신위원회를 조직해서 발족하였습니다. 총 19명으로 위원들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을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보장원에서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 놀이혁신위원회 안에는 4가지 관계부처가 현재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그리고 문체부, 이렇게 4개의 부처에서 위원회로서의 활동을 지금
위촉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회의가 많이 열리지는 못해서 지금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2022년도에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제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놀이권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인 기반을 좀 더 탄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원을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도 기본법 제정안에 놀이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좀 담겨야 되는지 보다 더 면밀한 토론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또 자문들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요. 놀이혁신 선도지역이라는 곳을 지금 올해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역 단위의 이제 놀이를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놀이혁신 선도지역은 현재로서는 그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렇게 4개 단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사업이 좀 잘 안착이 되고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 안에 놀이를 녹여내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들은 앞서 이수정 대표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놀이의 본질을 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 컨설팅들을 통해서 좀 잘 놀이의 본질이 살려서 안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또 정보들도 공유하고 지자체 공무원분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하고 그렇게 연대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대면 서비스의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이제 7월부터 착수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으로 하겠다고 했던 놀이 계획에 조금 변경들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자체에서는 좀 이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의 아동의 놀이들을 어떻게 좀 지켜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역할들은 무엇인지 사실 지금 고민하면서 좀 어렵게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제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이제 사업 모형들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현재 이제 복지부에서는 연구 용역이 함께 병행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혁신 선도지역의 시범 운영을 한 6개월 정도 마치고 나서 12월 말경에는 그 선도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역의 놀이 실태 조사가 또 어떻게 됐고 우리 실제 이 사업들을 굴러봤을 때 지역의 역할이라든가 지역에서 필요한 지점들이 무엇인지 그 기준들을 좀 마련을 하는 연구가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은 이후에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누군가는 이제 지역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에 있어서 국가 예산은 또 왜 필요하며 정책은 왜 필요하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관은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사실 복지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놀이는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간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실제 놀이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 누군가의 간섭이나 짜여진 프레임 속에서 하는 놀이가 아니라 아동 본래의 창의성과 사회성들이 개발될 수 있는 놀이에 좀 집중돼서 그 부분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실제 그것을 구현해 나갈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놀이를 고민을 할 때 이거를 사업화하고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놀이를 사업화하면 이 사업이라는 틀 속에 놀이를 가둬두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고민들을 사실 정책을 구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결론을 좀 잘 담아서 저희는 사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할 때에 놀이 파트가 좀 명실이 좀 들어가서 권리의 하나로서 기본권의 하나로서 놀이가 구현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마을 단위로 놀이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 박물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
동네 구석구석에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한 듯 보입니다. 이렇게 딱 구획이 정해져서 이곳은 놀이를 하는 곳이다라는 메시지보다는 마을 속에 아동이 자연스럽게 놀고 일상 속에 스며든 놀이가 결국엔 마을 단위의 놀이 문화가 확산되기 위한 이제 좋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 크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에서도 사실 이런 사례들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놀이 공간이 있으면 이곳에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어른들의 네트워크가 또 형성이 되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 또 잘 스며드는 이런 좋은 모델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지역 단위로 이런 놀이들을 그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구현해내고 확산해 가는 것이 주요 키일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놀이권에 대한 이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따로 구별해서 하는 이 걸음들이 결국에는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회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사실 놀이권도 많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하루 한 번은 실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TV, 라디오, 온라인을 통해 아동 친화적 문화 및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사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당사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한 놀이 시도 자체가 유해성이 너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디어 및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아동 및 부모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 시점인가라고 보고, 놀이의 좀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을 사회적으로 이제는 논의할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계약이라든가 온라인 회의가 이제 점점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의 일상 패턴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 놀이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좀 다 같이 한번 새롭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영역에서의 놀이 활동을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 오신 여러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시작으로 놀이 정책이 이제 막 이제 첫걸음을 뗐다라고 보면 되는데, 민간에서의 노력들이 이 관의 어떤 책임 주도 하에 이것들이 잘 얽혀져서 지속 가능한 놀이 정책이 좀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민간하고의 이제 협력의 노력들은 지자체 안에서 보면 실제 놀이터 주변의 주민들이 아동 놀이터에 대한 소음 민원을 제기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동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커다란 이상적인 그림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인 안전 기준에 못 미친다라든가 이런 이제 권리가 충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권리가 충돌이 될 때에 놀이권이 타인의 권리하고 어떻게 맞닿아서 중재를 이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지자체에서는 민간하고의 좀 지속적인 협력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놀이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면서 이제 올해 제3기 신도시 계획들이 또 발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여기에 또 지향점 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놀이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비단 놀이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되게 다양한 우리나라 정책 안에 놀이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 추진 배경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들이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더 다양한 추진 배경 속에서 놀이가 논의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마스크 없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 놀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놀이터로 어떤 다시 한번 재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중요시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기성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놀이터를 재구성할 때에도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님이시죠? 이미경 장학관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이미경입니다.
학생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욱더 귀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놀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놀이, 학습이 연계된 학교 공간의 확보는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안전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자율적인 놀이문화 조성과 협력적 인성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으로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시도하는 경험으로도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도로 해답을 얻어가며 창의력을 키우고 놀면서 배우며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놀이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또 교실 청소 용역비를 지원하여서 깨끗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학생들이 놀면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놀이하듯 재미있는 수업으로 성장과 배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과와 연계한 놀이 중심 교육 활동으로 인문기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즐겁게 놀며 배우는 놀이 중심의 수업을 운영합니다. 놀이를 통한 수업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그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와 학교 생활 적응, 또 성장 중심의 통지를 통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요. 또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는 놀지 말고 공부해라에서 놀이하듯 공부해라로 생각들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과정 내 그 놀이 시간 부족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놀이하듯 배움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면서 배우는 학교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놀 때 더 많이 배우고 또 창의력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아까 양신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놀이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요. 이 놀이 시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중간 놀이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88.5%에 해당되는 533교에서 쉼이 있는 중간 놀이 시간 20분 이상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30분 이상 운영을 권장하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많이 제한이 되었고 또 등교를 할 때에도 마음껏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또 요즘은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유휴 공간 시설 또 교실 공간을 바꾸면서 배움과 놀이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놀 공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놀이터 또 학교의 놀이터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자신들이 나눈 생각을 반영하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학교만의 색을 지닌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놀이터 공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꿈을 담은 놀이터라고 불리는 사업인데요. 2017년부터 진행을 해서 현재 68개구가 진행을 하고 있으며 또 내년에도 31개구가 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이 빨라지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약 65%는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직업이 많이 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의력 신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고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관님께서 서울시 교육청의 놀이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또 향후 계획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관련해서는 다음 토론자신 우리 김성호 아동 친화도시 팀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 친화도시 팀 김성호 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놀이권 보장과 관련하여 간략히 서울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및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종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아동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6시간 20분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아동들은 하루 평균 1시간이 채 안 되게 친구와의 놀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역량을 나타내는 또래 관계는 4점 만점에 2.33점으로 2017년 실시 때 2.77보다 0.44점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이를 부추기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지수는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시의 아동들도 이러한 사회적 압박에서 예외는 아니며 아동들의 쉼과 놀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아동들이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놀이권을 보장받고 계획의 수립과 시행, 결과까지 아동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도부터 아동 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6년에는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유니세프와의 협약 체결, 아동 친화도시 로드맵 수립 등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으며 2017년도에 서울특별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는 서울시 아동 친화도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아동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아동 참여 아카데미, 아동 정책 의결기구 운영, 아동 참여 정책 박람회, 아동 참여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해 서울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참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장을 만들어 왔으며 또한 아동의 권리를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동정책 의결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아동의 정책 제안으로 아동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인 소형 따릉이, 새싹 따릉이가 실제 서울시 정책으로 도입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울시는 2017년과 2018년 아동 영향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및 체계를 구축하였고 2019년부터 아동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시의 조례 정책 등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아동 종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9년 아동 종합 실태 조사 아동 인권 교육 경험은 2017년 23.5%에서 59.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아동 정책 홍보 정보 및 자료 제공 경험은 34.4%에서 약 39.8%로 증가하였습니다. 놀이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숨쉬는 서울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를 지원하였고, 계절 날씨에 관계없이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청결한 놀이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강남구, 양천구는 건립이 완공되었고 도봉구, 종로구, 금천구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1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서 아동 권리가 국제법적 권리로 인정받은 이후로 세계 주요 도시들은 아동이 학대나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동을 실질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삶의 질이 낮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동의 놀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확산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2021년도 실시 예정인 아동종합실태조사 시 아동의 놀이 실태에 대한 조사를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아동의 놀이공간 조성, 놀이활동 지원,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참고함으로써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보다 더 아동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가 보다 보편적으로 인식되며 놀이권 보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통해 아동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보다 아동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으려면은 먼저 아동 종합 실태 조사 등이 심도 있게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 너무 긴 시간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정책 수행이 늦어져서는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행복한 아동들의 삶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모든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저희가 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손 들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첨언하자면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여기저기 엄청 센터링되고 있잖아요. 서울시 안에. 그래서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 안에 이 아동의 놀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아까 그 아이들 그 발표할 때 공간에 대한 얘기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 공간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아동 놀이 강사들도 지금 강사들 교육도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이렇게 부서별로 따로가 아니라 거기에 함께 좀 섞여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질문을 수합을 했어요. 여기에서 몇 분에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제가 몇 개의 질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동 놀이권이 실현되려면 집 가까운 어린이 공원부터 개보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어린이 공원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김성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례로 이제 어린이 공원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린다면 아동들의 창의적 놀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자치구 관리공원 내에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를 창의적으로 놀이공간으로 재조성한 창의 놀이터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총 109개소를 조성했고요. 25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 놀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부터 2년간 시 권역별 거점형 놀이터 5개소를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약 1,000제곱미터였던 규모보다 더 큰 3,000에서 5,00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모험도 할 수 있고 자연도 누릴 수 있고 아동의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겠죠.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시설이라도 여러 번 이용하다 보면 실증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놀이활동가가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공원에서 같이 놀아도 좋고요. 아니면 꼭 놀이시설이 아니더라도 넓은 광장에서 같이 뛰어놀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법을 연구하는 놀이활동가를 지원하고 노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인식을 개선해서 놀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서울시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놀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다면 모든 부모나 어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놀거리 있음을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분이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어서요. 네, 좀 외면하고 우리가 이제 그래 애들은 놀아야지. 그래 나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놀았어. 난 정말 골목대장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 돼라고 아이들을 설득하는 게 또 학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디에서 이 고리를 좀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학부모들의 인식은 학교 교육하고 사실 같이 가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나 물론 지역 지자체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교가 어떤 그 경쟁 위주 또는 학교에서는 이제 늘 사실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은 정상적으로 안 했어도 사실 시험은 꼭 보더라고요. 예, 저희 아이도 20살인데 대학교 1학년인데 학교 한 5번 갔다 왔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보더라고요.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교육 정책의 변화가 사실은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같이 끌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쟁 교육의 시스템이 좀 바뀌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의 목표치가 좀 바뀌는 것,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걸 어린 시절에 배워나가는 것, 이게 이제 좀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저는 부모들도 아이들의 어떤 놀이권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망이 그거죠.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는 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부모는 저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할 때 우리 아이들이 놀거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그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맞으면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 현장에서 박수 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질의응답을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와서 듣지는 못했으나 보지는 못했으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금년 8월 달에 우리 권수정 의원님과 함께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하고 2군데 통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는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통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뒤에서 힘찬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빠르게 통과돼서 서울시의 아동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권수정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영실 위원장님 제가 함께 정책적 지원 방안들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많은 사안들이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친밀하게 협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요. 더불어 오늘 사례 발표를 해준 우리 3명의 친구들 그리고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선임연구원님과 대표님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분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하루빨리 정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힘차게 화이팅하면서 나갑시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